자동차는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안 타고 그냥 주차장에 세워만 두셔도 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감가상각. 그게 감가상각이죠. 네. 감가상각을 피할 수 없는 자산이 자동차죠. 그러나 만약에 차가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면은 네. 자동차의 총 밸류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현대자동차 회장이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선언한 것, 네. AI에 대한 준비가 뒤처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의 성격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려고 있는지를 현대기아차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아마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이달 22일 테슬라가 자율 운행,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과연 그동안의 이 머스크 리스크를 딛고 또 한 번 이 테슬라 주가 도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블루달 AI 연구센터장 강정수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스크는 이제 정치에 손 뗀 거예요. 본인은 이제 계속해서 정치보다는 이제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도지에서 물러난 이후에서도 블룸버그라든지 CNBC랑 인터뷰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정치인들이 중재를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중재를 했고 네. 하원 의장도 중대에 나서면서 일론 머스크가 꼬리를 내리면서 내가 좀 후회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게시글도 삭제하고 트럼프도 좀 화해 제스처를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논쟁 없이 이제 로보택시의 어떤 런칭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라든지 테슬라 자체에 또 스페이스X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더욱더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처럼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스크가 본업으로 돌아온 거를 환영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저는 정치적으로 행동했던 거는 특히 정치권하고 기업인이 가까워지는 거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정치인과 맞서는 것은 특히 지금 집권한 지 6개월도 맞아요. 채 되지 않은 권력이 막강한 대통령에게 맞선다라는 것은 손해보는 행동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부분에서 소란스럽게 끝이 났지만 나름대로의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되는 거는 매우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그동안 이거 자율주행 택시 언제 나오나. 일단은 오스틴에서 네. 이달 22일부터 시범 운행 들어간다고 네.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카메라하고 AI 기술로만 장애물을 인식하는 비전 기반인 거죠. 그렇죠. 네. 전통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자율주행이 잘 되고 있는 서비스는 구글의 웨이모죠.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다라든지 라이다는 이제 빛을 쏴서 이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주변 네. 주변을 보는 거고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음파를 쏴서 주변의 거리감을 측정하면서 즉 어두울 때라든지 안개가 많이 꼈을 때라든지 또는 석영이 지면서 뭔가 카메라의 시야를 방해할 때 더욱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 장치 센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웨이모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테슬라는 레이더와 라이더 없이 순수하게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만으로 주행을 하는 그래서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네. 온리. 그래서 카메라 온리로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을 테슬라는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시장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에서 지금 비판하는 것은 과연 비전 온리로 그 정도의 소비자 신뢰도를 쌓을 수 있겠는가? 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전 온리가 가지고 있는 좀 몇 가지 단점은 안개가 꼈을 때라든지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고객이 택시를 많이 타고 싶을 텐데 그때 운행을 혹시 중단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필요한 게 레이더 라이더인 거예요. 그럴 때 라이다가 네. 보조장치 기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와 라이더 없이 처음으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기업이 테슬라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히 도전적인 부분인 거고 성공했을 경우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작 전에 테슬라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테슬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때는 한없이 지금 이건 평가절하하는 불가능하다. 거죠? 평가절하는 예. 이런 지금 논쟁들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테슬라의 로봇 택시는 우버의 일자리를 뺏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도시별로 우버의 매출을 하나씩 마치 이렇게 도미노처럼 격파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부분에서 로보택시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버하고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웨이모가 접근하는 방식은 우버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500대가 운행되고 있고 지금 3,000대를 더 올해 내로 추가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플러스 10,000대를 추가할 생각이고요. 이러면서 도시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웨이모의 계획인 거고요. 네. 그래서 웨이모는
우버에 있는 휴먼 드라이버,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15%에서 30% 비싸기 때문에 보안제 역할을 해줍니다. 보안제 역할을 해주면서 가겠다는 게 또 현재 구글의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안제가 아니라 대체를 해버릴 경우에는 우버 드라이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구글은 조심스럽게 가는 거죠. 또 뭐 많은 분들은 미국은 혁신에 대해서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택시 운전사에서 우버 드라이버로 바뀔 때 우리 한국처럼 분신도 있었고요. 사회적 저항이 컸고 그리고 지금 우버 드라이버들이 50% 이상이요. 네. 과거 택시 드라이버들이세요.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택시에서 우버로 이동을 했을 뿐이지 드라이버는 택시 드라이버 출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일자리가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예. 사회적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라도 처음에는 그렇죠. 우리는 혁신을 상징해서 테슬라의 로봇 택시를 50대만 운행하게 해줄게. 근데 이거는 테슬라가 바라는 건 50대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1000대, 2000대, 만 대를 운영하기 원하는 걸요. 도시별로. 그래서 100만 대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100만 대를 미국에 깔아버리는 순간 미국의 우버는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그 사라지는 거에 대한 저항 또한 맞을 엄청날 거다.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출근하면서 타고 온 자율주행차를 나가서 돈 좀 벌어와. 나 퇴근 6시까지 할 테니까 뭐 좀 돈 좀 벌어와. 그럼 모아놓으면 한 달 할부로 사셨으면 할부용도 이걸로 낼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도 이것까지도 정부 허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다 시장이 교란되잖아요.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허락을 해줄 거고요. 자동차는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안 타고 그냥 주차장에 세워만 두셔도 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감가상각. 그게 감가상각이죠. 네. 감가상각을 피할 수 없는 자산이 자동차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차가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면은 네. 자동차의 총 밸류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도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고 또 오르기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돈을 벌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소비자들의 선택은 이거는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합리성만 가지고 있어도요. 네.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는 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국의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도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 테슬라 FSD의 이 감독 즉 슈퍼바이즈드 그도 지금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유럽이죠. 유럽의 대표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테슬라를 허락해 주는 순간 자국의 자동차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이 허가를 연기시키는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가 기술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시장을 열면서 AI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매출을 빠른 속도로 증폭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긴 호흡을 보지 않으시면 대단히 빨리 실망할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주가가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로보택시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또 한 번의 어떤 상승 곡선을 그릴지 이게 당연. 결정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저는 지금 멀티플들은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기대치죠. 멀티플은. 기대치는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대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면 여기에 실적이 올라가기만 하면은 멀티플에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스틴에서의 그 테슬라 차량이 지금 10대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50대가 언제 되느냐, 100대가 언제 되느냐, 500대가 언제 되느냐, 1000대가 언제 되느냐 이 속도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네. 거고 그리고 이 도시가 얼마나 테슬라는 목표로 하기로는 목표대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2026년에는 50개 도시예요, 미국. 근데 정말 50개 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고 네. 있어요. 근데 다만 10개 도시에서 되더라도 이건 엄청난 멀티플의 곱하기 실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50개가 일어나면 미국의 모빌리티 시장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 돌이켜보면 전기차가 세상의 메인스트림이 될 거라고 네. 테슬라가 그 머스크가 이야기했을 때 다들 안 믿었지만 모델 3 나오고 모델 Y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믿었죠. 중국제들 막 다 쫓아오고 이러면서 이제 세상의 중심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도 갈 수 있을 거다.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대기아차도 2024년에 역사적인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회장이 전체를 위기 상황 안으로 선언한 것, 네.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
AI에 대한 준비가 뒤처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의 성격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려고 있는지를 현대기아차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대기아차의 지금 곤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오 펜스는 안 쓸 것처럼 나왔는데 다시 또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우선 지오펜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오펜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특정 지역만 운행을 하는 거죠. 네. 이 방법을 쓰는 데가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이 센서를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라이다는요 반드시 이것과 커플링이 되는 HD급 아주 고정밀도의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도가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돼요. 갑자기 지도에 없는 길로 가자 그러면 스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오 펜싱이 돼 있는 거죠. 지오로 펜싱,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갑자기 여기가 공사 중이라서 여기를 갖다가 HD 맵을 안 만들어놨으면 이 지역은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웨이모는 여기서 일단 멈춰버리고 원격 조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웨이모에 있는 원격 조정 센터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조정해서 이 차량을 운전하죠. 자율주행 기능 그때 멈춰버리거든요. 예.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지오 펜싱 없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요번에 오스틴에서 지오 펜싱을 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오 펜싱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과 미국의 언론들은 다 가 있을 거고요. 네. 이 10대밖에 안 되는 걸 다 한 20대가 추적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거 여러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론 머스크가 참여하면서 여러분 차량 불태우고 뭐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브랜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반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가려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를 들면 그런 세레모니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한번 로봇택시를 한국에서 런칭한다고 정부가 허가해주면 시장, 대통령, 무슨 기업 사장들 다 나와가지고 가위 커팅 한 번씩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서 빤빠레 한번 올리고 막 실내 음악단들 막 연주하고 이러면서 추작할 텐데 이번에 그거를 소프트 런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22일 날 시작하더라도 어디서 누가 불러서 가는지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하는 테슬라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오스틴에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것도 결국 컴퓨팅 파워를 강화시켜서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1년도 안 된 초보 운전자 능력을 거의 30년 무사고 운전자의 능력으로 높이려는 네. 뭐 그런 계획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나왔던 논문 중에 더 비터 레슨이라고 해서 되게 스디슨 교훈이라고 해서 캐나다의 AI 학자가 썼던 건데요. 다양한 인류의 AI 지금까지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인간이 개입하는 인간이 코딩을 짜는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쪽으로 센싱 쪽은 AI가 하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비보호 좌회전은 어떻게 할 거고 네. 스톱 사인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고 빨간 신호등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건 다 인간이 코딩하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없애고 주행 데이터를 집어오면서 AI가 규칙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바꿨죠. 2024년부터. 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비터 레슨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였냐면 데이터하고 컴퓨팅 파워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퓨팅 파워를 지금 늘려내고 있는 거고 데이터는 주행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수집을 하고 네. 있는 거고 지금 웨이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웨이모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지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퍼포먼스가 날이 갈수록 한 주가 지날수록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운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운전해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나는 안전운전 너무나도 잘한다고 생각해도 갑작스러운 변수에 당황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꼭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정말 운전만큼 돌발 변수가 많은 인간의 어떠한 생활 환경도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성숙해도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테슬라도 뭐라고 레토릭을 바꿨냐면 과거에는 무사고라고 얘기하다가 무사고라는 단어는 이제 안 쓰고 인간보다 10배 안전한, 인간보다 100배 안전한, 인간보다 1000배 안전한 이런 식으로 이 배수를 늘려가는 걸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의 핵심은 이제 컴퓨팅 파워에 달려 있을 듯한데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GPU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도조칩이 얼마나 많이 진화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승부가 달려 있다고. 거기에도 승부가 있겠네요. 달려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도조라고 하는 ASIC 칩이죠. 자기가 맞춤형으로 만든 반도체도 설계를 해서 제작은 TSMC가 해줍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었고, 근데 물론 이것이 과연 휴머노이드인 이 옵티머스를 위한 것인지 로보택시를 위한 것인지는 네.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테슬라만큼 자동차 기업이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자율주행과 컴퓨팅에다가 투자하는 기업은
지금까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또 좋은 점은 이번에 중국이 이제 시그널을 준 거는 중국이 FSD는 허가를 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상업적 운영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모여진 주행 데이터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로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허락이 돼 있었지 않아서 중국에서 수집된 주행 데이터는 상하이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에 네. 저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가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까지 그리고 한국의 데이터, 유럽의 데이터들이 머징이 되면 훨씬 더 주행 데이터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 중국이 왜 갑자기 그랬을까요? 관세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협상의 여지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협상 뭐 카드. 테슬라하고의 우호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오래전부터 신청을 하긴 했었죠. 그 신청을 이제서야 1년이 지나서야 들어주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절할 수도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들어줬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뭐 전기차 보조금도 작년보다 한 13%더 줄어든 것 같고 괜찮을까요? 사실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독특한 현상을 가지고 있죠. 우선은 언론에서 캐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네. 확산이 됐는데 전 세계 언론에서 캐즘을 이렇게 단일 기간 동안 많이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2023년 역성장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통계 보시면 알겠지만 5월달 통계에서는 테슬라의 모델 Y가 한국에서 수입된 외산차 중에서는 네. 이게 내연기관이건 전기차이건 단일 총에서는 가장 많이 팔렸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지금 원래는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들면 만드는 족속 다 유럽과 미국에 갖다 팔기 바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선은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가 도입되면서 또 때마침 미국의 이 애틀란타의 그 현대 자동차 공장이 건설이 되면서 시동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가동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자동차들이 생산되면서 미국에서 필요한 자동차 수요는 대부분 100%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수요를 그러니까 생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울산에 있는 전기차 공장을 지금 뭐 가끔씩 스톱시키고 있잖아요, 현대차가요. 뭐 한 주 쉬었다, 네. 또 뭐 가동했다, 또 한 주 쉬고. 이건 뭐냐면 내수 시장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현대차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적극적으로 내수에서 마케팅 전략을 쓰기 시작하는 거고 정부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고 마침 새로운 정부에서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차에서 전기차 보급률을 50%까지 이건 중국보다 많은 거거든요. 이 수준을 가져가겠다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금까지는 조금 뜨겁지 않았던 전기차 시장이 한국에서 다시 뜨거워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데이터를 그냥 꽂아 놓으면 바로 완속 충전기에 데이터 쏙쏙쏙 들어가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수준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주유소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마치 내연기관에 익숙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주차해야 되는 것처럼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끔 있겠지만 여러분 1년에 몇 번 속초 가시고 1년에 몇 번 몰고서 부산 가십니까? 그때는 고속도로는 지금 확충돼야 된다고 봐요. 이때는 급속이 되게 중요합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기 충전료도요, 급속 완속할 때 완속이 훨씬 더 저렴해요. 그리고 완속이 자동차의 배터리에도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노르웨이를 보게 되면은 미래가 보인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노르웨이는 지금 신차 판매량의 75%에서 80%가 전기차거든요. 그럼 노르웨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충전을 어디서 하냐면요.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똑같아요. 출근하시면 꽂아 놓으시고 퇴근하면은 집에서 꽂아 놓으시잖아요. 네. 가장 많이 전체 차량의 충전의 90%가 직장과 가정에서 됩니다. 그러면 직장 출근했을 때 100% 전기 충전이 가능해지는 것, 집으로 퇴근했을 때 100% 충전이 가능해지는 게 중요하지 중간에 어디 가서 충전한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간 충전소가 얼마나 많이 돼야 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거주지와 여러분들의 직장에 네. 얼마나 충전소가 많아지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테슬라 주가가 이제 상승한 요인으로 로보택시의 어떤 그 오스틴에서의 실험의 시작,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가 머스크의 경영에 집중, 전면 복귀. 또 하나를 들자면 이 저렴이 버전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지금 논쟁이에요. 원래는 저렴이 버전이 2분기 안에 나오겠다라고 지난 1분기에 실적 발표했던 맞습니다. 4월 말에 네.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로이터가 많이 보도를 했죠. 취소됐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테슬라가 공식적인 확인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임원들과의 대화를 일론 머스크의 대화를 로이터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예. 팩트 체크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부정도 하지 않고 네.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에 집중하자. 지금 새 차까지 이렇게 투트랙으로 전선을 2개로 확대하기 지금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로봇
택시의 출시는 이거와 정치인들과 관련 법 개정도 문제가 이슈가 있고 오스틴 시당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언론인과 방송과의 관계 설정 부분도 있고 정말로 챙겨야 될 것이 많은데 여기에 신차까지 출시하는 건 되게 무리다. 네. 이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지금 비아디가 전기차 가격을 34%까지 내리면서 네. 대단히 가격 할인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중저가 차량을 지금 내는 것이 얼마나 시장에서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모델 Y에 집중, 지금 모델 Y가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많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 현재 주니퍼 리프리시된 페이스리프트를 한 모델 Y에 집중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1차 테슬라의 전고점이 이제 모델 3 모멘텀이었고 2차 전고점이 약간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트럼프 당선 네, 3차 전고점을 언제쯤 찍게 될지 아무튼 오늘 강정수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시기와 또 그 어느 정도의 그 폭이 될지 한번 여러분께서 예측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정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